서사는 해리포터라는 존재 자체가 가망 없는 나락인 한 불행하기 짝이 없는 녀석을 소개하며 막을 올린다. 그는 기가 막히게도 더즐리 일가로 알려진 숙모와 숙부 그리고 사촌이라는 견딜 수 없는 얼간이 셋과 함께 꼼짝없이 처박혀 있다. 이 미개한 종자들이 유일하게 남은 그의 혈육이라지만 그들은 해리를 신발 밑창에 엉겨붙은 오물만도 못하게 여긴다. 그들은 이 어린애를 지옥 같은 계단 밑 벽장에 쳐놓고 재웠는데 이는 상상조차 못할 치욕적인 작태다. 이건 그저 방임이 아니다. 답도 없는 인간 말종들이 주도 면밀하게 자행하는 정신적 학대의 정석 그 자체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더즐리 가문의 단조로운 일상을 뒤흔들고 나서야 이야기는 비로소 지독한 지루함에서 벗어난다. 해그리드라는 거구의 사내가 나타나 진작에 전달되었어야 할 포고령을 내뱉기 위해 무지막지하게 문짝을 개발살돼버린다. 이 거대한 산만한 놈은 해리가 그저 무가치한 고아가 아니라 실은 마법사라는 경천동지할 사실을 폭로한다. 심지어 그는 보통 마법사가 아니라 그 명성이 마법세계 전역에 신화적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그의 불로소득 같은 명성은 볼드모트경이라는 어떤 암흑 마법사의 살인적인 저주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 볼드모트라는 작자는 스스로를 마법세계 아기의 화신으로 자처하는 존재다. 그리고 해리는 바로 그 괴물 볼드모트가 자신의 부모를 참살한 악귀라는 영혼까지 족같게 만드는 진실을 듣게 된다. 그의 영웅적인 어머니 릴리 포터와 아버지 제임스는 어린 아들을 보호하려다 실패한 사투 중에 무참히 살해당했다. 해그리드는 뒤이어 해리가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았다는 또 하나의 정신이 아득해지는 씨발 폭탄 선언을 한다. 드디어 이 학대 일삼는 비마법사 족속들의 마수에서 영원히 벗어날 때가 온 것이다. 해그리드는 해리가 이 은폐된 사회에 대해 완전한 문외한 힘으로 그의 학용품 장만을 위해 직접 길 안내를 해야만 한다. 그들의 행선지는 다이애건 앨리라는 이름의 은밀한 마법 상점가로 아무것도 모르는 범인들의 시야에는 완벽히 감춰져 있다. 이는 그가 무자비하게 내팽개쳐졌던 바로 그 세상으로의 정신사납고 압도적인 입문식 역할을 한다. 해리는 씨발 돈에 환장한 개새끼들인 고블린이 운영하는 은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막대한 액수의 마법사 화폐를 수중에 넣은 후 그는 교복과 교재 그리고 애완용 부엉이를 산다. 다음으로 그는 마법사 계층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닌 물건인 지팡이를 구하러 나선다. 지팡이가 주인을 고른다는 신비주의적 개똥 철학은 아니나 다를까 우리 주인공에게는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다. 그러고 나서 해그리드는 학교행 기차표를 건네지만 명시된 승강장은 의도적으로 설계된 수수께끼다. 그는 킹스크로스역에서 9와 4분의 3 승강장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는데 이는 인간의 눈에는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플랫폼이다. 유일한 진입 방법은 9번과 10번 승강장 사이의 견고한 벽돌벽을 향해 미친놈처럼 돌진하는 것이다. 아주 약간의 사리분별만 있어도 이것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고 불필요하게 사람 잡는 학기 시작 방식임을 알 수 있다. 호그와트 급행열차에 몸을 실은 해리는 마침내 그의 큼직한 사촌이 아닌 동년배들과 조우한다. 그는 가장 먼저 론 위즐리라는 소년과 어울리게 되는데 이 캐릭터는 즉각적으로 호감이 가지만 씨발 찢어지게 가난하다. 론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대가족인 마법사 가문 출신인데 구성원 모두가 홍모에다 하나같이 대대손손 존나게 가난해 보인다. 곧이어 그들은 헤르미온느 그레인서를 만나는데 이 두 병신은 처음에 이 명석한 소녀를 그저 건방진 아는 체쟁이로 치부해버린다. 그녀는 비마법사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굉장한 재능의 마녀로 마법사 우월주의에 찌든 속물들은 그녀 같은 이들을 먹을 태생이라며 경멸한다. 평범한 인간을 먹으리라 칭하는 것은 극지의 오만함이지만 바로 그런 거만함이 마법 세계를 규정한다. 헤르미온느가 론의 무지를 정당하게 지적하며 자신의 월등한 지성을 드러내자 당연하게도 그의 시발 개복치 같은 자도심은 금이 간다. 이런 초기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은 누가 봐도 결국엔 어떻게든 일종의 영웅적 트리오가 될 운명이다. 일군의 학생들은 마침내 터무니없는 규모와 위압적인 장엄함을 자랑하는 성 호그와트에 당도한다. 그것은 이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소년이 그의 비참한 생애 동안 마주한 가장 웅장한 건축물임이 분명하다. 성곽 안에서 그들은 서로 경쟁하는 4개의 기숙사 중 하나로 강제 배정될 것임을 알게 된다. 마법에 걸린 분류모자라는 이름의 지각 있는 장식품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무단으로 정신을 헤집을 것이다. 기숙사는 그리핀도르, 후플푸프, 레번클로, 슬리데린이며 어디에 떨어지는지는 존나게 중요한 문제다. 슬리데린 기숙사는 어둠의 마법사와 순혈 우월주의자들을 양산하는 씹새끼 공장이라는 악명 높고 지극히 타당한 평판을 지니고 있다. 그곳은 누가 뭐래도 미래의 마법 독재자들을 위한 지정 생산 시설이며 이는 보편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해리의 차례가 되자 지각 있는 모자는 그를 슬리데린에 배정할 것을 진지하게 숙고한다. 이 모자는 그의 일가족을 몰살한 작자를 배출한 바로 그 기숙사를 제안하는 진짜 배기 가학성애자다. 해리는 마치 자신의 영혼이 풍비박산 날 것처럼 슬리데린만은 안 돼라고 울졸이며 필사적으로 속으로 애원한다. 다행스럽게도 모자는 그의 간청을 수용하고 대신 그리핀도르의 이름을 우렁차게 외친다. 해리는 과시적인 용맹과 소위 기사도 정신으로 유명한 기숙사에 배속되어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예측 가능하게도 론과 헤르미온이 역시 그리핀도르로 보내지는데 이는 자기적인 편의성이 2, 3인방을 갈라놓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론의 경우 가문 전세가 수세대에 걸쳐 그리핀도르였으니 그리핀도르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기숙사 배정이 완료되자 해리는 이제 마법과 자대로 든 음식에 흠뻑 빠져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그는 흥미진진한 학문과 명백히 죽음의 덫이나 다름없는 실습이 뒤섞인 교육과정에 착수한다. 마법약 수업은 세베루스 스네이프 교수가 가르치는데 그는 부인할 여지 없이 신랄하고 기름기 좔좔 흐르는 개자식이다. 스네이프는 해리를 향한 즉각적이고 정당화될 길 없는 혐오감에 거의 발정이라도 난 듯 첫날부터 그를 신문 대상으로 낙점한다. 이 작자는 11살짜리 꼬마를 괴롭히는 데서 가학적인 희열을 느끼는 듯한 세계적인 수준의 족같은 새끼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해리는 빗자루 비행에 있어 놀랍도록 천부적인 재능을 발견한다. 이 타고난 재능은 즉시 그에게 그리핀도르 퀴디치 팀의 신임 수세권 자리를 안겨준다. 1학년은 기숙사 팀에서 뛰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에 이는 전례가 없는 파격이다. 퀴디치는 참가자들이 빗자루를 타고 공중을 날아다니며 마법이 걸린 공으로 서로를 병신으로 만들려 드는 공인된 광란의 경기다. 해리가 새로이 발견한 운동선수로서의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동안 그와 친구들은 심각한 위험에 족같은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간다. 어느 날 밤 이 3인조는 달팽이만도 못한 지능으로 금지된 삼청복도를 생각 없이 배회한다. 그들은 명백히 그 구역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즉시 그 규칙이 존재하는 끔찍한 연유를 목도한다. 그들은 거대하고 흉포한 머리 셋 달린 개의 형상과 정면으로 마주친다. 이 지옥에서 온 괴수에게는 플러피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순수한 공포의 현신에게는 실로 해괴한 이름이다. 알고 보니 그 개는 해그리드의 소유로 그는 명백히 끔찍하게 위험하고 불법적인 생물들의 애호가다. 아이들은 플러피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막대하게 중요한 무언가를 지키는 막대하게 추리해낸다. 그들은 그 짐승이 신화 속 마법사의 돌을 수호하고 있다고 짐작한다. 이 돌은 생명의 영약을 제조할 수 있는 전설적인 연금술의 산물로 사용자에게 불사라는 신적인 권능을 부여한다. 돌연 판돈이 학문적 잡담 수준에서 생사가 걸린 문제로 급상승한다. 싹트기 시작한 영우주의가 폭주하는 해리는 즉시 스네이프가 돌을 훔치려 계략을 꾸미고 있다고 단정한다. 그의 논리는 단순 무식하다. 스네이프는 악명 높은 전직 죽음을 먹는 자, 즉 볼드머트의 아청꾼, 졸개 중 하나라는 것이다. 해리를 향한 스네이프의 부단한 적개심은 소년의 편집증적인 망상 속에서 이 의심을 확신으로 굳힐 뿐이다. 그래서 이 11살 먹은 애새끼 셋이 무슨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냐고. 그들은 오직 자기들만이 이 사악한 교수로부터 돌을 수호할 수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결의를 다진다. 이는 오직 애새끼들이나 내릴 수 있는 가공할 만한 오만함의 극치다. 그들의 어설픈 전략은 스네이프가 더러운 소나귀에 돌을 넣기 전에 선수를 쳐서 자신들이 먼저 훔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청소년 범죄의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조악하게 짜인 계획 중 하나다. 그리하여 투명 망토 아래에 몸을 숨긴 3명의 어린 문제아들은 일련의 치명적인 관문들을 돌파하기 위한 여정에 오른다. 그들의 첫 번째 시련은 머리 셋 달린 골칫덩어리 플러피를 지나치는 것이다. 그들은 마법이 걸린 하프를 써서 그 짐승을 잠재우는데 이는 충격적으로 효과적이면서도 편리하기 그지없는 계책이다. 함정문을 통해 떨어진 그들은 살인적인 의도를 품은 식물, 악마의 덫에 얽힌 자신들을 발견한다. 일행 중 독보적인 브레인인 헤르미오느는 그 식물이 빛을 혐오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능숙한 불마법으로 불운한 친구들을 구출한다. 다음 방에는 아찔할 정도로 많은 마법 걸린 날아다니는 열쇠무리가 있는데 그 중 유일하게 맞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은 펄럭이는 금속의 현란한 폭풍으로 실로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 같은 고난도의 시련이다. 퀴디치 스타 선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해리는 특정하고 낡아빠진 열쇠를 추적하기 위해 빗자루에 올라타야만 한다. 그는 성공적으로 그 물건을 낚아채고 다음 관문으로의 진입을 가능케 한다. 이 새로운 도전은 말들이 서로를 난폭하게 박살내년 거대한 실물 크기의 살인 체스 게임으로 나타난다. 자칭 체스 고수인 론이 이 치명적인 경기의 지휘권을 잡는다.
그는 체스판을 가로질러 전진해야만 하는데 그러한 경로가 계산된 희생을 수반한다는 것을 완벽히 인지하고 있다. 순수한 용기의 발현 속에서 론은 체크메이트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게임 말, 즉 자신의 의식을 제물로 바친다. 그를 기절시키지만 해리와 헤르미온느를 위한 길을 열어주는 충격적으로 용맹한 행동이다. 이제 2인조로 줄어든 그들은 스네이프가 직접 조제한 마법약으로 구성된 난해한 논리 퍼즐과 마주한다. 헤르미온니의 탁월한 두뇌는 전진과 후퇴를 위한 약을 식별해내며 퍼즐을 거의 즉시 풀어버린다. 전진용 마법약은 단 한 사람에게만 충분하기에 해리는 동행 없이 홀로 모험을 감행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클라이맥스며 해리는 사악한 스네이프와 맞설 채비를 한다. 그는 가장 경멸하는 교수와의 사생결단에 대비하며 마지막 성소로 돌격한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인물은 스네이프가 전혀 아니다. 바로 늘 불안에 떨며 말을 더듬던 퀴렐 교수다. 이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심장을 먹게 할 만큼 충격적인 반전이다. 의지박약해 보이던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 퀴렐이 시종일관 악당이었음을 자백한다. 그는 퀴디치 경기 도중 해리를 안살하려 시도했던 것이 바로 자신이었음을 시인한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요란한 보라색 터번을 풀어 헤침으로써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게 그지없는 짓을 저지른다. 퀴렐의 뒤통수에는 두 번째 얼굴이 박혀 있는데 이는 창백하고 뱀과 같은 악몽 그 자체의 형상이다. 그것은 어둠의 군주 볼드모트로 자신의 종속자 두개골 뒤편에 흉측한 기생충처럼 빌붙어 살고 있다. 이게 바로 순도 100%의 악몽 연료라는 것의 정의다, 이 등신들아. 한편 해리가 소망의 거울을 들여다보자 어떤 불가사의한 장치에 의해 마법사의 돌이 설명할 수 없게도 그의 호주머니 속으로 굴러들어온다. 거울은 가장 깊은 갈망을 비춘다고 하는데 해리의 갈망은 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확보하는 것이었다. 퀴렐의 입과 자신의 끔찍한 면상을 통해 말하는 볼드모트는 해리를 자신의 편으로 회유하려 시도한다. 그는 돌을 이용해 살해된 해리의 부모를 부활시켜주겠다고 맹세하며 실로 악마적인 정신 나간 씨발 제안을 건넨다. 그것은 고독한 고아의 깊은 비애를 착취하기 위해 고안된 추악하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족같은 수작이다. 하지만 해리는 어린아이로서는 충격적인 도덕적 기계를 보이며 어둠의 군주에게 사실상 조과라고 대꾸한다. 격분한 퀴렐은 발작하며 해리에게 돌진하는데 그를 살해하고 완력으로 돌을 강탈할 계획이다. 그러나 퀴렐의 손이 해리의 피부에 닿는 순간 그 남자의 살이 타들어가며 재로 부스러지기 시작한다. 그것은 두 결투 당사자 중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경악스럽고 귀괴한 순간이다. 자신의 접촉이 퀴렐에게 말 그대로 사형 선고임을 깨달은 해리는 유일하게 합리적인 반격을 감행한다. 그는 퀴렐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대고 교수는 격렬하게 분해되며 고통의 비명을 지른다. 그 남자가 눈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지는 모습은 아이들에게는 무척 놀랍고 믿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퀴렐의 형체가 소멸하자 볼드모트의 망령 같은 정수가 그 결과물인 잿더미에서 솟아오른다. 이 유령 같은 환영은 비명을 지르며 탈출하기 위해 해리의 몸을 영혼을 짓뭉개며 씨발스럽게 관통해 지나간다. 그 행위의 순전한 악의만으로도 해리를 바닥에 완전히 실신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는 잠시 후 학교 병동에서 정신을 차리는데 마치 덤프트럭이 치인 것 같은 상태다. 교장인 덤블도어 교수가 그의 침대밭에 앉아있는데 짜증날 정도로 초연한 평온함을 풍기고 있다. 그러고 나서 덤블도어는 모든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당연하게도 이 늙은이가 전지하기 때문이다. 그는 마법사의 돌이 그것을 만든 불멸자의 요청에 따라 파기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 그러니까 이 모든 목숨을 건 시련은 애초부터 폐기될 운명이었던 유물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런 다음 덤블도어는 그날 밤 작용한 진짜 마법, 즉 퀴렐이 해리를 건드릴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해리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목숨을 바쳤을 때 그녀가 강력하고도 씨발 존나게 쩌는 마법의 방어막을 남겼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 보호막은 사랑인데 볼드모트처럼 증오에 절은 시발놈은 이해할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근원적인 힘이다. 이것은 역겨울 만큼 감상적인 설명이지만 바로 이런 이야기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종류의 강력한 마법이다. 그들의 무모한 자해 행위와 노골적인 교칙 위반에도 불구하고 해리, 론 그리고 뛰어난 헤르미온느는 영웅으로 추대된다. 덤블도어는 그들의 무허가 영웅 노름에 대해 막판에 한 무더기의 기숙사 점수를 하사한다. 이 점수들은 그리핀도르가 슬리데린을 제치고 연례 기숙사 우승컵을 날로 먹게 하도록 정확히 계산된 것이다. 그것은 슬리데린 놈들에게 날리는 마지막 통쾌한 엿먹이기 역할을 하며 그 꼴을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다. 학년이 자비롭게 막을 내리면서 해리와 다른 학생들은 여름방학 대탈출을 준비한다. 해리에게 이는 더즐리 가루의 복귀를 의미하는데 영혼을 지식이는 것과 다름없는 전망이야. 하지만 떠나는 길에 그는 사슴의 비참한 세계관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심오한 자각을 경험한다. 그는 마침내 호그와트가 자신의 진정한 안식처이며 완전한 이방인이 아니라는 감각을 경험한 유일한 장소임을 깨닫는다.
생지옥에서 생존하여 마침내 진짜 가족을 찾은 소년에게는 이것이 애절하고도 달콤한 결말이다.